안녕하세요.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글을 적어보려니까 조금 쑥스럽네요. 저는 한 번의 이혼 후 재혼에 성공한 30대 중후반 여성이랍니다. 요즘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결혼을 2번이나 결심하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결혼에 부정적이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한 후에 결혼 자체에 회의감이 생겨서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결혼이라는 것에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답니다. 지금이야 결혼부터 이혼까지 해보았으니 더 당당히 말할 수 있죠. 원래 이런 건 경험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단어가 다시 끼어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늘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니 이제는 제 마음조차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지금의 남편을 만나 생각이 또 한 번 바뀌었네요. 현재는 어찌저찌 또 한 번의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을 하는 중이랍니다. 워낙 자상한 사람이고 저의 모든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함께 할 미래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시부모님도 너무나 따뜻하신 분이라서요. 오늘은 제가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의 인생 이야기를 정말 속 시원히 털어내보려고 해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결혼이라는 것에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여러 일을 겪으며 많이 유해진 생각이고요. 이유야 많겠지만 저는 특히나 결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여성이었어요. 왜인지 몰라도 결혼에 부정적이라고 의견을 밝히면 다들 이유를 추측하시더라고요. 조금 뻔한 대답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니까 정말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이혼 가정이라고는 말하지만 저에게 가정이랄 게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혼하시기 전부터도 부모님은 저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도 제가 직접 서명하고는 했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눈치채시겠죠. 그러니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는 얼마나 더 심했겠나요? 서로의 안중에 저의 존재는 없었고 자연스레 저는 혼자 자랐다는 말이에요. 동물에 비유하자면 저는 유기동물이었던 거죠. 부모님의 이혼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인데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랐으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평소라면 바쁘다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부모님이 웬일로 집에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자 심하게 싸우고 있더군요. 이럴 거면 이혼해. 처음부터 당신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이럴 거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굴 거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그래, 당신 말 한번 잘했다. 아주 말 잘했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나야 좋아. 좋다고.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봐. 바닥에는 유리잔을 던져서 깨트렸는지 유리 조각들이 부서져 있더라고요.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손으로 귀를 막으며 웅크린 자세로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불평불만으로 툴툴대더라도 사이는 좋던데 왜 우리 가족은 이리 무관심하고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걸까? 쿵쿵 불안하게 뛰어대던 심장 소리에도 그 생각은 끊기지 않더군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중2병이라는 단어까지 있듯이요. 대표적 사춘기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창 바라고 있었던 터라 지속된 무관심과 싸움, 심지어 이혼 얘기에 저는 거하게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난 무얼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웃어줄까? 내가 뭘 한다 해도 알아주기나 할까? 다들 나한테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이혼하면 나는 누구랑 살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고 말았죠. 관심을 구걸하고 알아서 체념하고 불안한 미래를 점치고 여러 마음이 소용돌이치듯 절 태풍의 눈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결국 전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겨울 방학이었어요. 등하교할 필요가 없으니 가출이 수월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정기적으로 머물 곳이 없으니 앞이 막막했네요. 엄마 트렁크 가져와서 필요한 옷 몇 개 넣고 아빠 지갑에서는 돈을 꺼내 훔치고 그렇게 계획 없이 나와놓고서 갈 데가 따로 어디 있겠나요? 그저 친구 집에 하루 이틀 머물다 눈치 보여서 나왔죠. 버스 정류장에 한참을 앉아있다 해가 질 때쯤 찜질방으로 들어갔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때 청소년 보호법으로 시끄러웠을 거예요. 찜질방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밤에 쫓겨날까봐 밤새 남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었거든요. 왜 남자 화장실이었냐면 찜질방 주인분이 아주머니셨어요. 아주머니는 여자 화장실을 주로 관리하시고 남자 화장실은 잘 안 들어가시는 듯 했어요. 남자 화장실은 아저씨가 아침에 주로 청소하는 것 같았고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남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생활을 사흘간 반복하다 보니까 돈도 떨어지고 밤낮도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원래 밥은 점심 지나 근처 식당에 나가 먹었는데 그때가 딱 손님도 없어 괜한 눈치도 안 보이고 아침부터 낮까지 자다 일어나곤 했으니까 그 시간이 적기라 생각했어요.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한두 번이었어야 했는데 중학생 2학년이 뭘 알았겠어요. 먹고 싶으면 먹었으니 당연히 제 수중의 돈은 점점 가벼워지더라고요. 급기야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파는 삶은 계란 몇 개로 하루를 버텼네요. 조금 웃긴 건 그렇게 돈이 없는 와중에도 식혜는 필수였답니다. 목이 막히니까요. 버티고 버티며 그날 밤도 똑같이 찜질방 로비에서 미리 가져다 놓은 만화책을 들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삶은 계란을 먹고 있었어요. 식혜는 이미 다 마셔서 쌀알만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은 계란 하나를 까서 아껴 먹겠다고 야금야금 먹다가 반쯤 오기로 절반 정도는 한 입에 삼켰는데 삼키자마자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잘못 삼킨 건지 숨이 턱하고 막히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됨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는 도중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급하게 화장실 문까지 걸어가서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도움의 신호를 보내려 했어요. 문을 두드리면 누구라도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고리를 잡고서 문을 열고도 싶었는데 문고리 잡기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이렇게 계란 먹다 죽는 건가 싶었네요. 꺽꺽거리면서 반은 포기 상태로 어쩔 줄 모르고 몽롱해져 가는데 때마침 남자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 누군가 제 몸을 흔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풀려가는 제 눈을 들춰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확인해보는 듯 했어요. 흐린 눈으로 얼핏 봤을 때는 제 아빠뻘 되는 아저씨였는데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캑캑거리는 저를 보고는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면 안 돼. 눈 똑바로 떠. 눈 떠? 얘야, 정신 놓으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해. 몇 번의 압박 끝에 제 목에서 계란과 음식물이 튀어나오며 전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있으니 때 아닌 소란에 찜질방에서 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더군요. 다들 무슨 일이냐며 웅성웅성 모여드니 찜질방 아저씨가 수습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가 잠시 우리 집에 온 조카인데 하도 찜질방에서 며칠 자보고 싶다 사정하지 뭡니까? 그래서 데려왔더니 야밤중에 뭘 잘못 먹어 숨을 잘 못 쉬더라고요. 깜짝 놀라 응급조치를 취하느라 이리 소란을 피웠네요. 이제 멀쩡하니
다시 주무세요들. 찜질방 아저씨의 말씀을 들으니 온몸에 찬물이라도 끼얹어진 것처럼 생사를 오가던 현장에서 현실로 끌어내려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로 빠져서 다른 곳에 숨어 있으려던 저는 당연하게도 찜질방 아저씨에게 붙잡혀 찜질방 아주머니에게로 향했어요. 아주머니는 애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다며 호들갑 떠시더니 제 손을 몇 번 주무르시곤 따뜻한 물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제가 따뜻한 물을 마시며 조금 안정된 듯 보이자 무슨 사정이냐 물어보시고 제 얘기를 듣고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학생이 여기서 머무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갈 데도 없어 보이고 너무 어려 보여서 내쫓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봐 묵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손님들까지 다 알아버려서 어쩔 수가 없네. 일단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편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 어린 여자애 혼자 있기엔 너무 위험해. 그간은 내가 지켜봐서 별일 없었다지만 오늘 일도 그렇고 여기 있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딱 너만한 아들이 있어서 딸 같아서 그래. 나쁘게 듣지 말라며 부모에게도 못 받아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죽과 아저씨가 갖다준 식혜를 든든히 먹었어요. 집에선 늘 혼자 밥 차려 먹었는데 누가 차려주니 너무 행복하더군요. 그렇게 저의 일주일짜리 가출을 끝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부모님은 잠시 산책 갔다 왔냐면서 할 얘기가 있는데 마침 잘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도 일주일 동안 대충이라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부모님끼리 서로 의논을 충분히 했다며 이혼하기로 했다고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제가 가출한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이혼하기로 했다. 오래 안 걸릴 거야. 우리가 이혼하기로 하고서 서로 의논하다가 널 데려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 아빠는 다른 사람이랑 새 살림 차릴 거고 그쪽에선 널 원하지 않더구나. 미안하다. 돈을 부족함 없이 보내줄게. 수민아, 미안해. 이 사람이랑은 이혼하기로 했고 엄마도 수민이 꼭 데려가고 싶었는데 엄마는 뉴질랜드로 이민 가기로 했어. 엄마도 아빠처럼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뉴질랜드에 살거든. 미안해. 엄마도 돈은 정말 부족함 없이 보낼게. 엄마 이해하지? 듣다 보니 쌍방으로 바람이 나서 이혼 후 서로 새 가정을 차리기로 했다더군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새 인생을 살 계획이 번지르르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엄마나 아빠나 새 가족이 될 사람이 있으니 어찌나 몸을 추스르시던지. 둘 중 아무도 저를 책임질 수 없다고 그러던데요. 생활비는 충분히 주겠다면서 따로 집조차 구해주지 않은 채 하숙집을 구하든 월세방을 구하든 혼자 살라고 말하더라고요. 전 이혼하더라도 저를 누군가 데리고 갈 줄 알았지 버리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누가 알았겠어요. 일주일의 가출 후 이번엔 가족으로부터 내쳐져 혼자 살게 되었어요. 잠잘 곳부터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연스레 찜질방은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더군요. 그나마 부모님에게 아주 조금의 양심은 남아있긴 했는지 생활비는 꼬박꼬박 줘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여유롭게 준 것은 아니었고 제가 성인이 되자 알아서 살라며 연락조차 끊겼지만요. 이른 나이부터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저는 불안감에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장학금 받고 입학했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정말 일에 치여 살았어요. 생활비에 기숙사비에 돈을 많이 벌어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에 과외에 대학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그 와중에 성적 유지도 해야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정신없이 바빠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련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이었고 저와는 10살 차이였어요.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올 때부터 잘해주더라고요. 솔직히 별로라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나에게 꾸준히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경계심 풀고 친하게 지내게 되잖아요. 호의를 굳이 저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남자뿐 아니라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동료들과 적당히 친해졌을 때였어요. 아르바이트생 전체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고 집에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 회식에 참석하는 걸로 분위기가 형성되더군요. 결국 참석해 1차, 2차까지 쭉 달리는데 눈 뜨고 보니 그 남자와 저 이렇게 둘만 남아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저는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라도 기대고 싶었는지 제 입으로 저의 인생사를 술술 다 말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의 사정을 다 듣고 나자 그 후부터는 밥을 사주고 싶으니 같이 먹자며 따로 약속을 잡으려 하더니 영화 티켓을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같이 보러 가지 않겠냐고 하면서 저를 작정하고 꼬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서 많이 외로운 와중에 계속 잘 대해주고 꼬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 마음은 점차 그 사람에게로 기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 진짜 왜 그랬을까 싶어요. 정말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생각하니 그렇네요. 어리고 외롭고 가족도 없어 보이니 다루기 쉬웠겠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남자는 본인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만나자 하니 만나러 갔었는데 그 남자 부모님은 그 만남을 결혼 전 인사로 알고 계시더군요. 뭐라 의견도 못 내고 청혼도 못 받고 그냥 그 남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프로포즈도 따로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렇게 한 결혼이라서 당연히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 남자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결혼을 하고 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꼬실 때는 그렇게 간이라도 떼어줄 듯 굴더니 결혼 후에는 제 간을 떼서 먹으려 하더군요. 시댁에서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며 원체 싫어하셨어요. 저야 허둥대더라도 아직은 어색해서 그러신 걸 거야. 나에게 익숙해지고 나에 대해 잘 알게 되면 달라지시겠지 생각하며 저를 싫어하시는 만큼 더 노력하려고 애썼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룬 가정이니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부모가 하대할수록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며느리라니. 시댁 입장에서는 어찌나 우습고 만만해 보였겠어요. 유독 저에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키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매일 집에 찾아와 제가 만든 반찬 맛을 보시더니 하나 맛볼 때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우 짜, 왜 이렇게 짜게 만들었대? 이거 만들 때 간 안 봤니? 누가 혼자 잘한 애 아니랄까봐 이렇게 티를 내네. 간을 보기야 보았는데요. 저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저희는 좀 짜게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짜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뭐? 어디서 말대꾸야? 너희들이 좋아하니 나는 그냥 입 다물라는 거니? 아무리 짠 걸 좋아하더라도 이렇게 짜게 만들면 안 되지. 내 아들이 이런 걸 먹고 산다는 게 난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너 주말마다 내 집으로 와. 내가 좀 가르쳐야겠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껏 음식을 배우러 시댁에 가도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면서 저를 늘 후려치시더라고요. 첫째 며느리는 대기업 다니면서 매일 안부 전화에 선물까지 사오던데 얘는 어떻게 된 게 살갑게 굴지를 못하니?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해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돈이 충분치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계속되는 시어머님의 구박에도 저는 시어머님 생신 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물을 준비해 드렸어요. 아이고, 이걸 선물이라고 사온 거니? 쟤 좀 봐라. 아무리 돈도 없고 센스도 없다지만 요즘 누가 이런 싸구려 제품 쓴다니? 어른 없이 자라서 보는 눈이 많이 떨어진다 얘.
웬만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았기에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듯 점점 심해지더군요. 하루는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내일 김장해야 하니까 내일 아침 일찍 새벽 5시까지 집에 오렴. 할 거 많으니까 마음 든든히 먹고. 그때 한창 취업 준비하느라 토익 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요. 한숨이 깊게 나왔지만 해봐야 할 것은 다 해봐야겠다 싶어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5시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기는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벨을 눌러봐도 응답이 없었어요. 계속 문을 두드리면 새벽이라 누군가 무어라 할 것 같았기에 서성거리며 고민하다 일단 비밀번호를 입력해 시댁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배추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널려 있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전화를 안 받으시고요. 시어머님은 잠시 나간 거라 치더라도 이렇게 배추가 많은데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는 게 너무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파에 앉아 1시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도 이게 뭔가 싶고 안 좋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시어머님이 악독한 사람은 아닐 거라 믿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질 않더라고요. 설마 했던 것이 사람을 잡더군요.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왜 전화했냐고 하시길래 오늘 김장하는 거 아니었냐고 오라 해서 왔는데 왜 집에 안 계시냐고 여쭈었죠. 예의 없이 새벽부터 전화하더니 시부모 여행 간 것도 모르니? 가족여행 와서 집에 없지 뭐. 나 집에 갈 때까지 네가 김장 좀 해놓으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자격증 공부하다가 시간 내서 온 건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여행이라뇨. 그럼 저를 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저 혼자 김장 다 하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어린 것이 보는 눈만 없는 줄 알았는데 눈치도 없네. 왜 불렀겠니? 늙어서 온몸이 쑤시는데 내가 다 하련? 며느리인 네가 할 수도 있는 거지. 난 여행 갔다 올 테니 김장 다 해놓아라. 갔다 와서 간 볼 거니까 대충 하기만 해봐.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혼자 김장을 하라니 이런 시집살이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 혼자 먹을 김치도 아니고 이 많은 걸 혼자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직접 전화까지 해가며 불러드리더니 저런 태도라뇨.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앉아 밖을 바라보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거실 창 너머로 동트며 노랗고 빨간 햇빛이 쫙 깔리는데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밖만 바라보며 울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남아 김장을 하는 대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자고 말했네요. 이혼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그간 살아온 제 인생에 의문을 품게 되더니 별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이혼 별거 아니네. 부모님도 이혼하더니 나도 이혼을 했구나. 결혼은 내 인생에 없나 보다. 내 인생은 왜 이리도 외롭고 힘들지? 그렇게 혼자 감정에 매몰될 뻔했지만 구사일생이라고 할까요? 면접을 봤었던 한 회사에 합격해 입사하게 되었어요. 자격증 취득 전에 넣었고 꽤 규모가 큰 중견 기업이라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합격이라 그런지 마음이 술렁거리는 상황에도 기쁘긴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온 신경을 쏟아붓고 매달릴 곳이 회사 하나뿐이라 정말 처절하게 매달렸던 기억뿐이네요. 일이 없으면 더 달라고 더 배우겠다고 신입 때부터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야망이 가득한 신입이라는 별명도 생기더라고요. 워낙 열정적으로 배우며 회사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난했네요. 입사하면서부터 시간이 참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바쁜 게 오히려 저에게 필요했어요. 실제로 도움이 되더군요. 집에만 오면 바로 골아떨어져 따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잊어버리는 게, 피해버리는 게 모든 걸 해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감정을 억누르며 일만 하고 살아왔던 탓일까요? 적어도 일은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개인 시간마저 빼가며 열심히 일했던 것이 3번의 승진 누락으로 돌아오더군요. 처음 한두 번 정도야 당황스러웠지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3번을 승진해서 누락시키니까 제가 일을 못하는 편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승진 누락 결과를 출장지인 제주도에서 확인했었는데 마냥 기다리다가 회사로 돌아가서 물어보기엔 열불이 나더군요. 마침 같이 출장 왔던 부장님이 옆에 계셔서 바로 여쭤보니 하시는 말이 나야 뭐 수미 씨가 워낙 일을 잘하니 승진 때마다 수미 씨를 밀어줬지. 근데 임원들 생각은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진 말고 수미 씨가 아무래도 이혼도 했었고 딱히 책임질 가족이 있는 게 아니잖아. 임원진들은 워낙에 또 보수적이니까 가정이 있는 남자를 밀어주려 하더라. 부장님 말씀을 듣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속이 쓰리더라고요. 부장님은 본인이 힘이 없어 미안하다며 위로를 해주시려 했는데 딱히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혼해서 또는 책임질 가족이 없어서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저의 발목을 잡았던 일이 이번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의 이혼이 저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했어요. 지금이야 이혼이 흔해졌다지만 제가 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니었던 터라 부모님이 이혼했다 하면 선생님들부터가 편견에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시험에서 성적이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오면 쟤도 그렇게 노력하더니 이혼 가정이네는 어쩔 수 없네 라는 식으로요. 시간이 지나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직장 생활에서조차 되풀이되다니. 심지어 학창시절 땐 시선뿐이었지 이건 뭐 여자라서 책임질 가족이 없어서 이혼해서라니. 저는 저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정말 무슨 상관이죠?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이런 차별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었네요. 일하던 중이라 제대로 감정을 풀지도 못한 채 출장을 끝내고 제주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김포공항에서부터 운전을 하며 집으로 가는데 찜질방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내일 주말이겠다. 저기서 몸을 좀 녹일까 하다가 찜질방이라고 하니 문득 옛 생각이 나더군요. 충동적으로 차를 돌려 오랜만에 고향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어요. 늦은 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고향에 도착하고 보니 새벽이더라고요. 배는 고프고 잠은 오고 일단 뭐라도 좀 먹고 싶어서 문 연 음식점을 찾아보는데 근처에 햄버거 집이 하나 있더군요.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 햄버거를 포장해 간단하게 먹고서는 보이는 아무 데라도 들어가 잠이나 자야겠다 생각하고 갓길에 차를 잠시 세워두고 갔다 왔죠. 봉투를 달랑이며 차를 향해 걷는데 처음엔 꿈꾸는 줄 알았어요. 분명 제가 햄버거를 사러 갈 때까지만 해도 차 하나 없는 텅텅 빈 도로에 사람 한 명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햄버거를 포장하고 나오자 저 멀리 횡단보도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었나? 내가 못 본 건가? 아니면 내가 귀신에 홀렸나? 하고 일단 차에다 햄버거를 놓고선 천천히 다가가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의 형상인 게 느껴졌어요. 아저씨에서 할아버지 그 애매한 나이대의 아저씨였는데 깜깜한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제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보니까 잠도 확 깨고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직감적으로 이건 뺑소니다 싶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구급차와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으려고 했는데 이 새벽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세상은 저에게 우울해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했나 봅니다.
저는 신고자로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아저씨는 바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듯 주변이 분주했고, 아저씨의 소지품을 통해 신분을 조회하고 가족에게 연락하느라 바쁜 듯 보였어요. 머뭇대며 근처를 맴도니 저보다 어려 보이는 경찰관이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신고자분 맞으시죠? 사건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신고하셨는데 직접 목격한 것인지요? 아니요. 제가 햄버거를 사러 잠시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요. 포장하고 오니 저 멀리 횡단보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니 뭔가 뺑소니 사고 같길래 바로 신고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자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블랙박스 영상 확인 한번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경찰관에게 괜찮다, 최대한 협조하겠다 말하려던 순간 아저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주머니와 한 남자가 응급실로 급하게 뛰어들어오더군요. 어찌나 급하게 오던지 응급실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몰릴 정도였어요. 아저씨의 아내로 추정되는 아주머니는 온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병원 접수대에 무어라 말을 하시더니 아저씨가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걸 아셨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들로 추정되는 남자의 손만 붙잡고 계셨어요. 남자는 그런 아주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경찰관을 향해 다가오시더라고요. 경찰관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남자를 향해 거수 경례 후 아는 척을 하더군요. 딱 보니까 그 남자도 같은 경찰인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수고한다며 경찰관의 어깨를 툭 치고는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자세히 들었고 곧 옆에 있던 제게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신고자분 맞으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아버지가 늦지 않게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신고해 주시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고선 능숙하게 제 블랙박스 영상을 잠시 확인하겠다며 양해를 구하고는 블랙박스를 돌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그런 남자 옆에서 머물며 저의 손을 꽉 잡으며 저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한 것에 비해서 감사 인사를 과하게 받는 느낌이라 민망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복잡 미묘했네요. 다행히 저의 블랙박스에 뺑소니 사고가 노골적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멀거나 가까웠다면 못 찍었을 각도로 정말 미세하게 오른쪽 위 구석에 사고 영상이 찍혀 있었네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라서 혹여나 블랙박스에도 사고 영상이 안 담겨 있으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런 제 걱정을 날려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결정적 정보마저 보이더라고요. 정말 잠시 갓길에 차를 세워둔 거라 헤드라이트를 켜뒀었는데요. 그 불빛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가려던 차가 제 차 쪽으로 다가와서 제 블랙박스 각도를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처음엔 빛이 번져서 번호판이 안 보이는 듯 하다가 뺑소니 차가 제 차에서 멀어지며 번호판이 확실하게 보이더군요. 그로부터 대략 한 달 뒤, 그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덕분에 제 아버지 수술이 무사히 끝나서 오늘 퇴원하셨답니다. 뺑소니범도 덕분에 수월하게 잡았고요.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신가요? 정말 다행이네요. 퇴원 축하드려요. 이번 주 토요일에 따로 약속이 없어서 시간이야 괜찮은데요. 제가 그쪽에 살고 있지 않아서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제 아버지 생명의 은인이신데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리가 멀어 그러는 거라면 지금 사시는 곳 근처 식당에 예약하겠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 아버지도 꼭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간곡히 부탁하시니 마냥 거절하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서울에 사는데 이제야 막 퇴원한 환자를 모시고 서울까지 그 먼 거리를 올라오라고 하기에도 못하고요.
결국 서울과 제 고향 그 중간쯤에 위치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뵙기로 했네요. 그렇게 토요일 식당에 도착하니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양손을 붙잡으시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아니, 제가 한낮에 이렇게까지 감사 인사를 받은 건 처음이라 몰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쑥스러운 일이었어요. 손을 내저으며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하며 자리에 앉는데요. 그때 그 응급실에서는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 몰랐는데 왜인지 모르게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어디선가 뵌 것 같은 낯선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 착각인가 싶어 일단 밥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맛있더라고요. 여러 얘기를 하던 중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찜질방을 운영하셨다는 말에 순간 하고 예전 가출했었을 때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정말 혹시나 하고서 여쭤보았어요. 예전에 찜질방을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그 동네에서 하셨던 건가요? 저 정말 혹시나 싶어 여쭈는 건데 혹시 예전에 한 학생을 구하신 적 있지 않나요? 응? 그렇지요. 그 찜질방 터가 희한했는지 이이가 몇 번 그랬던 적이 있네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나요? 저의 뜬금없는 질문에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던 아저씨가 문득 그러고 보니 걔 중에 제일 기억나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말을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정말 어린 학생이었는데 가출이라도 했는지 며칠 동안 찜질방에 머물더군요. 불량 청소년 같아 보이지는 않고 질에 찔렸는지 밤마다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어서 더 눈길이 갔죠. 걱정되는 마음에 하루는 얘기 좀 해보려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숨이 막히는지 컥컥거리면서 창백하게 질려있더라고요. 아, 그 학생 머물 거면 당당히 좀 머물지. 그마저도 못하고 맨날 밤새 숨어 있어서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요. 이이가 때마침 화장실에 안 찾아 들어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학생이 컸으면 딱 지금 아가씨 같았겠네요. 어린 학생이 죽을 것 같아 일단 살리고 봤다고 그리 말씀하시며 웃으시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 죽을 내주시던 아주머니의 모습과 식혜를 건네주시던 아저씨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확신이 딱 들더군요. 예상치도 못한 만남에 저는 너무나도 놀라 몇 초간 말을 못하다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말했어요. 그 학생이 바로 저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저 진작에 찾아가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찜질방이 없어져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연으로 만나게 되다니요. 세상에. 아니, 저만 신기한 건 아니죠?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모든 게 우연으로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아저씨가 제 목숨을 구해준 것부터 제가 아저씨를 구해주게 된 것까지요. 심지어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포함해서요. 흔치 않은 인연에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현실감이 없어도 너무 없게 느껴졌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영영 감사 인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재빠르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 많이 힘들기도 했고 방황도 많이 했는데요. 목숨도 구해주시고 직접 죽도 만들어주셔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사하던지요. 평생 감사 인사를 못 전할 것 같아 늘 마음 한구석이 좋지 않았는데 이리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잠시간 어리둥절해하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냐며 이게 무슨 인연이냐며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기만 하던 남자도 감탄하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 정도 인연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도 출연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은 정말 서로 감사 인사만 100번 말하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간의 미련을 이제라도 푸는 심정으로 아주머니와 아저씨께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뵈었어요.
그 남자 역시도 오다 가다 자주 마주쳤죠. 제일 무서운 인연은 스며드는 인연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 남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자주 찾아뵙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가끔 생각이 나고 궁금하고 그렇게 감정이 진화하더라고요. 명절에 누구네 집을 방문해 본 적이 정말 까마득한데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혼자 지내는 저의 사정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설날에 집으로 오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부모와 연 끊고서 살고 있던 저라 명절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이 많이 없어서 괜스레 설레더라고요. 빈손으로 가기에는 민망할 듯 싶어 고향 근처 농협에서 한우를 사려고 했어요. 무슨 부위를 사들고 가야 하나 이리저리 둘러보며 고민하는데 누군가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 놀러 오시는 거예요? 명절 선물 사시려는 거면 고기보다는 해산물이 좋을 거예요. 부모님이 해산물 좋아하시거든요. 깜짝이야. 뭐예요? 왜 여기에 있어요? 아무튼 감사해요. 안 그래도 무얼 더 좋아하실지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쪽은 뭘 더 좋아해요? 이왕 명절 선물 사는 김에 같이 사줄게요. 저야 뭐 다 잘 먹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네요. 자, 해산물 코너로 갑시다. 아무래도 전복이 좋을 거예요. 그 남자가 몸이 좋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 바로 앞에서 뒤돌아서 걷는데 그 사실이 갑자기 확 다가오더라고요. 심지어 해산물 코너에 가서 전복을 구경하는데 일하시는 직원분이 저와 그 남자를 엮으며 신혼이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자가 딱히 아니라고는 말 안 하고 그저 웃으며 전복 뭐가 좋아요? 묻는데 기분이 굉장히 묘했어요. 아, 맞다. 이 사람도 남자기는 남자였지 싶기도 하면서요. 직원분의 추천대로 전복 선물 세트를 사서 제가 들으려는데 그 남자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선물 세트를 가져가서 들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배려에 약한 거 어떻게 알고. 그때 그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저를 보자니 제대로 감겼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깨달았어요. 설날 잘 보내고 서울 올라가면서 그 남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죠. 그 남자도 알게 모르게 저한테 마음이 있었는지 연락이 끊기지 않게 이어가더군요. 제가 경찰 제복 입은 모습 한번 보고 싶다니까 그날 퇴근길에는 제복 입은 상태로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눈 맞아서 1년의 짧은 연애 끝에 저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의 남편이랍니다. 근데요, 솔직히 남편에게는 첫 결혼이지만 저한테는 재혼이잖아요. 아무래도 이혼의 경험이 있으니까 재혼은 시작부터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남편은 뭐가 걱정이냐면서 대놓고 물었고 저는 대답했죠. 당신도 알겠지만 나 이미 결혼도 해봤고 이혼까지 했잖아. 당신이랑 결혼하게 되면 아주머니도 아저씨도 내 시부모님이 되는 건데 지금처럼 편하게 못 지낼까봐 무섭고 그래. 당신은 처음인데 나만 재혼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라면 정말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당신이 나랑 결혼한다고 해서 시부모 유세 떨고 그럴 사람들 아니라는 거 알잖아. 난 당신과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 거야. 처음이든 재혼이든 관심 없어. 재혼에 회의적이었지만 저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욕심은 있었거든요. 남편은 바로 그 점을 기가 막히게 꼬집으면서 설득하더라고요. 마침내 제가 결혼하자며 고개를 끄덕인 날 남편은 쐐기를 박으려는지 바로 부모님께 결혼하기로 했다고 고하더군요. 저는 그 옆에서 긴장이 돼 손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올해도 걸렸다, 올해도 걸렸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우리 남편 차가운 길바닥에 외롭게 죽을 뻔했는데 그거 발견하고 구해준 넌 우리 집안의 귀인이야. 어디서 이렇게 착하고 선한 아이가 굴러왔는지 우리 모자란 아들과 결혼까지 해준다니 난 더없이 행복하구나.
어머님과 아버님은 혼수랑 집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떵떵 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귀인이 들어오는데 그것 하나 못 해주겠냐면서요. 사공의 목표가 하나고 모두가 열정적이니 배는 순항하더니 그 자리에서 결혼식 날짜까지 바로 정했답니다. 다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혼한 제 친정 부모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혼주석에 불러야 하는 건지 고민이 돼서 예비 시부모님께 먼저 상의하니까 제 마음 편할 대로 결정하라 하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이 결혼에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바로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행복해지는 것이란다. 예비 며느리로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넌 이미 우리 가족의 은인이지 않니? 너의 부모님도 그래. 모든 건 너의 마음이 향하는 대로 하렴. 대신 네가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해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부모 같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저의 근황조차 알리고 싶지 않아서 결혼식 초대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이미 연을 끊어버린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고민한 것이 허무하리만치 쉽게 수긍하며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제 결혼식 혼주석에는 남편의 고모랑 고모부가 감사하게도 앉아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도 시댁과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집으로 구했어요. 신혼집으로 이사 오며 이직도 같이 알아보다가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전 회사에 비해 꿀리는 회사도 아닌데 직급도 하나 올리고 연봉도 꽤 받으며 행복한 이직까지 성공했네요. 지금의 시부모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게 느껴져요. 이혼하기 전에 저였다면 미쳤다고 시댁과 그리 가까이 사느냐 했을 텐데요. 제가 자발적으로 신혼집을 시댁과 가까이 구한 건 아무래도 이유가 있겠죠. 어머님은 매일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씩 만드셔서 신혼집에다 갖다 주셔요. 아버님은 식혜를 새로 만들 때마다 갖다 주시고요. 두 분이서 나란히 우리 부부의 냉장고를 열심히 채워주십니다. 친부모에게 효도하고 지내면 복이 들어온다던데 저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나 봐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 말과는 반대로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나서야 다음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처음 찜질방 사장님 부부를 만났을 때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때 친부모와 함께 멀쩡하게 잘 살았으면 만날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결과론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때 친부모가 저를 방치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가출을 결심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친부모는 저를 방치했고 각자의 삶을 택함으로써 제가 가출을 결심했고 그 덕분에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계란에 숨 막혀 어쩔 줄 몰랐던 저의 목숨을 살려준 아저씨의 은혜를 제가 죽기 전에 갚을 수나 있을까 생각하곤 했는데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과정과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좋고 싫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반대되어 있는 걸 많이 겪었거든요.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 이제는요, 과거는 과거인 채로 두려고 해요. 사회도 그렇게 생각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젠 신경 안 쓰려고요. 지난 날은 지난 날로 겪었던 힘듦은 뒤로 한 채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남편과 걸어갈 길이 멀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거든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껴주는 시부모님께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꿋꿋이 잘 살아온 저 자신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게는 듬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는데요.
누구한테나 가족은 소중한 존재겠지만 저는 좀 더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둘째 딸이 제게 남다른 아이입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와 몇 개라도 핏줄이 섞인 둘째가 서운하지 않게 현재 너무도 아껴주고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둘째는 저희 부부의 친자식이 아닌데요. 이걸 둘째 딸에게 밝히는 것이 참 어려워서 얘기를 미루다가 결국 둘째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알려주게 되었거든요. 둘째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는데 그간의 험난한 과정을 사연으로 써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제게는 정말 존경하는 친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당시 노는 걸 좋아하고 현실에만 집중하며 사는 저와 달리 언니는 늘 미래지향적이며 항상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니는 늘 반장에 정교회장에 대학도 장학생으로 갔는데 저는 그에 반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부모님은 늘 언니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저 또한 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언니의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너무 빨랐는데요. 차마 제가 노력으로 따라갈 수 없게 높이 가는 바람에 제가 언니를 따라가는 걸 그만 포기해버렸네요. 그 때문에 저 스스로 언니와 제 처지를 더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분이 상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친언니의 승승장구를 온전히 축하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언니가 저를 두고 못났다고 비교와 구박은 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과 언니는 오히려 저더러 하고 싶은 거나 원하는 걸 찾아서 하길 응원만 해주었고 무얼 하든 제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제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훈이기도 해요. 식구들이 모두 착하고 마음 좋으니까 저는 사춘기가 오지도 않았던 걸로 압니다. 오히려 사춘기 당시 제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괜히 분란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했죠. 친언니는 수석으로 의대를 나와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을 만큼 똑똑한 인재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랍다고 느낀 건 한국 의대가 아니라 프랑스 유학파라는 것이에요. 프랑스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성적이 좋아서 교수님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언니는 바로 국시를 친 뒤 레지던트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때만 해도 언니가 공부 괴물인 줄 알았어요. 공부에 임하는 자세도 저돌적인 데다가 언니가 시도만 하면 패스되는 시험들이 신기하기만 했거든요. 뭐든 척척 해내버리는 언니 때문에 초반에는 의사가 생각보다 되기 쉬운 일인가도 싶었네요. 아직도 부모님 집엔 언니의 프랑스 의대 졸업증과 의사 면허증이 자랑스럽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화목한 분위기에서 성적 저조한 제가 기적적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언니에 비해 한없이 평범하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결과라지만 부모님과 언니는 무엇보다 기뻐해 주었어요. 제가 붙은 대학이 명성은 낮아도 원하는 전공을 택해서 간 것이기에 잘했다고 칭찬받지 않았나 싶네요. 제 전공은 다름 아닌 식품영양학과입니다. 저도 중학생 때부터 언니를 따라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병원 관련 공부가 저한테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을 알아보다가 영양사라는 재미있는 직업을 찾게 된 거였어요. 아마 고등학교 말미쯤부터 꿈이 병원 영양사였을 겁니다. 언젠가는 언니가 일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영양사를 꿈꾸며 즐겁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국시 준비에 들어갔을 때 언니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요. 언니를 많이 좋아했던 저는 그날 처음 보는 형부를 앞두고도 살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 많이 우니까 언니가 되래 자신이 울 기회가 없었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어요.
저희 가족은 그만큼 끈끈한 정으로 묶여 있었죠. 사실 형부는 제 눈에 언니에 비해 한참 능력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형부 직업이 당시 무슨 카페 사장이었는데요. 듣자 하니 언니가 일하게 된 병원 1층에 입점한 사장이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병원 입지다 보니까 매출은 좋았다고 했으나 솔직히 언니가 좀 아까웠습니다. 언니한테 얼추 형부와의 스토리를 듣자니 형부가 먼저 치근덕거렸다고 하더군요. 여의사 하나 잡으려고 그곳에 카페를 입점한 게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이상하게 형부한테 정이 안 붙었습니다. 그보다 제게는 다른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더 이상 쉽게 만날 수 없는 언니가 결혼의 길로 떠났다 보니까 저도 평소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친언니라서 언니가 하는 건 모두 따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나 봅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부턴 저 또한 결혼이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결혼한 언니를 따라 저도 당시 결혼을 무척 꿈이었던 걸로 알아요. 저는 취업의 첫 시작으로 어느 호스피스 병원의 영양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확실히 학교 공부와 실전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회 일원이 되었는데도 제 몸은 아직 학생 신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니가 한참 레지던트 일로 힘들어할 때 제 눈에는 언니가 이미 어른이고 훌륭한 의사로 보였는데 언니가 매번 의사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한참 부족한 것 같다면서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었는데 막상 제가 직장인이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에 비해 제 마음은 아직도 앳된 시절에 멈춰 있었어요. 때문에 언니와 통화하면서 직장 고민 때문에 많이 칭얼거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래는 매번 제가 먼저 전화를 거는데 한날은 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가 제가 잠들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날 언니를 끝까지 붙잡지 못한 것이 내내 제 가슴 한켠에 후회로 남아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언니 목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겁니다. 꼭 온 사람처럼 불안하게 떨리는 소리였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이 시간에 전화 안 하잖아. 설마 오늘도 집에 안 들어가고 야근이야? 근데 목소리가 우는 소리 같은데? 만나서 얘기해줄게. 오늘만 너희 자취방에서 자도 될까? 허락만 해주면 나 지금 바로 출발할 생각이거든. 언니가 지내는 신혼집과 저의 자취방은 무려 1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시간은 거의 자정을 넘길랑 말랑한 시간이었고요. 그 먼 거리를 밤길에 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당장 판단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언니 목소리가 확실히 무슨 일 있는 목소리인데 컨디션 안 좋은 상태로 운전을 해도 되는 건지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제 걱정에도 언니가 괜찮다고 하길래 결국 조심히 오라는 말과 함께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언니와 같이 잘 생각을 하니까 기분 좋았어요. 전화는 자주 했지만 언니랑 얼굴 본 지는 무척 오래됐거든요. 얼마 뒤 언니가 도착했다는 연락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날 저는 언니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지 뭡니까?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다친 거야? 누구한테 맞았어? 옷은 또 왜 이렇고? 집에서 오는 거 아니었어? 아니, 형부는 어쩌고 혼자 이렇게 나와? 집에 형부 없어? 엄마 아빠한테 나 여기서 잔다고 얘기 안 했지?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형부 일 때문에 찾아온 거야. 혹시 남편이 연락 오더라도 일단은 받지 마. 알았어. 엄마 아빠한테도 당연히 말 안 했지. 시간이 늦어서 전화할 수도 없었고. 아니 그보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깐? 누가 이랬어? 언니는 마치 누구와 몸싸움이라도 한 것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상황 설명을 재촉하자
언니가 마음을 추스르고 말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이 모든 게 형부 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혼한 지 반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형부가 바람을 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형부 입장에서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하긴 했지만 언니는 형부가 몰래 상간녀랑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형부 성격이 날카로워져서 뭐만 하면 언니한테 딴지를 걸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언니가 병원에서 온 긴급 호출 때문에 남자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그걸로 바람피냐면서 몰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람핀 걸 그런 식으로 언니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맞바람을 핀 걸로 만들려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엉망인 꼴로 도망쳐 나온 이유도 바로 그걸로 따지고 들다가 다툼이 난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지내다가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갔는데요. 형부가 문자로 잘못했으니까 집에 오라고 하는 사과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때 언니를 그렇게 보내는 게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당장 이혼하라 했더니 언니가 괜찮다고만 하는 거 있죠.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결혼이 참 무거운 약속인 것 같아. 쉽게 끊을 수가 없네. 부모님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너도 내가 나서기 전까진 눈 감아줘. 그렇게 저는 언니를 놓아줘야 했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언니한테 매일 안부 연락을 했어요. 언니가 말하기를 다행히 형부가 진심으로 반성해서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난날만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중앙이 꽉 막히네요. 그리고 저 또한 결혼할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저와 무려 8살 차이가 났지만 그냥 보기만 했을 땐 저와 또래로 보일 만큼 젊어 보였어요. 그렇게 생긴 인연으로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언니와 형부도 결혼식에 와서 축하를 많이 해줬습니다. 집안에 의사가 둘이나 된다고 친정 식구들이 제 남편한테 관심을 많이 줬어요. 결혼식 날은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형부가 병원 밑에서 하던 카페를 접었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언니 말로는 형부가 친구와 함께 프랜차이즈 목적으로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본래 하던 카페를 접고 그 보증금으로 새 사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아예 모르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서 언니 안색에 대한 걱정만 했던 것 같아요. 언니 낯빛이 지난밤 자취방에서 봤을 때보다 더 피로해 보였거든요. 저희 대신 친정 부모님이 형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사업 함부로 시작하는 거 아니라면서 하고 있던 카페가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그런 모험을 하냐고 살짝 잔소리를 했던 걸로 압니다. 형부는 별다른 대답 없이 그저 친정 부모에게 웃음으로만 답했어요. 저는 언니한테 들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웃음마저 미워 죽겠더군요. 그렇게 결혼으로 인해 저도 친정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평생 친언니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계기로 인해 확고해졌는데요. 언니는 제게 가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임신한 당시 혈압이 급증하는 바람에 조산을 해야만 했는데 듣기로는 조산이 아이한테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제 아이는 바로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이가 폐 부분이 아직 덜 발달된 채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다른 의사들이 더더욱 제 아이를 가망 없는 신생아로 보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보내야만 했고 그 심정은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식구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슴 앓이를 꽤 했네요. 저는 언니가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언니가 특히 제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또 의사로서 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노력까지 직접 보여주었죠.
다른 의사들이 저희 언니를 보며 고개를 내저었고 다른 교수님까지 와서 언니를 따로 불러 면담을 했을 정도로 제 아이는 가망이 없는 아기였거든요. 저한테는 언니가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인 셈이었지만 모두가 나서서 제 아이를 살리기 어렵다고 하니 한편으론 언니한테 헛수고를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언니는 프랑스 병원에서 살렸던 사례가 있다며 끝까지 아이를 위해 자기 고집을 밀어붙였고 끝내 아이가 기적처럼 제 품에 안기게 되는 기적을 일으켰죠. 당시 병원 직원들이 다 놀랐던 걸로 알아요. 그러나 제 품에 있으면서도 아이는 한 번씩 심장 박동수와 혈중 산소 농도가 엎치락 뒤치락이 심해서 안심할 수 없었는데요. 물론 그때마다 친언니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아이는 어느덧 호흡기를 뗄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친언니가 밤잠까지 설쳐가며 과로를 했는데요. 친언니는 제 아이에게만 유독 절실한 게 아니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어느 신생아한테나 진심을 다하는 의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너무 존경스럽고 멋진 의사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부부관계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일에 미친 사람이라고 욕먹으면서까지 친부랑 싸우는 일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옛날에 형부가 바람펴서 죄지었던 전적은 언니의 과욕에 묻혔을 만큼 이미 지난 일이 돼버렸고 다툼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언니의 일욕심 때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못 참은 형부가 이혼을 요구해서 둘이 갈라서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버거운 시기에 축복이 찾아온 건지 형부와 갈라서고 난 후에야 언니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걱정이 되었던 건 언니는 배가 불러 티가 날 때까지도 휴직을 안 내고 일을 했어요. 그 때문에 언니 체력은 바닥날 대로 바닥이 났죠. 그래서일까요? 아이를 출산할 때쯤 급격한 컨디션 저조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 과로로 누적된 체력이 더는 버텨주지 못하고 언니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언니가 부모님께 알리지 말라고 해서 언니의 처지를 저만이 알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제가 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미치게 힘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가장 미웠던 건 형부라는 존재였어요. 언니가 집에서만큼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리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형부를 찾아내서 똑같이 망가뜨려 주고 싶지만 이미 이혼해버린 사이기도 했고 어디서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어가는 언니의 심장에 마지막까지 안겨있다가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집 보물 둘째인데요. 우리 둘째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친언니의 딸입니다. 남편도 언니의 아이를 둘째로 받아들이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을 만큼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둘째를 얻게 되었는데 둘째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행복하다가도 갈수록 근심 걱정이 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둘째한테 모든 사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맑게 자라주는 둘째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저 다음에 하다가 결국 둘째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올 때까지도 말을 못한 상태로 전전긍긍하기만 했네요. 그런데 하필 또 둘째가 데려온 남자가 둘째한테 첫 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들의 연애 사정은 부모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묻지 않았는데 첫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덜컥 고백하는 둘째를 보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해프게 남자를 만나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첫 남자의 바로 결혼은 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빠도 좀 걱정이 되는구나. 우리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그 친구가 괜찮다는 건 충분히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섣부른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나도 생각 없이 결정한 거 아니야. 결혼할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 저희 부부는 둘째 고집에 못 이겨 결국 남자친구를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고, 그 주 주말 저와 남편은 딸 남자친구를 처음 대면했습니다. 딸 남자친구는 사람이 둥글둥글하고 웃음이 많아서 사람 자체가 나쁘지 않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같이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남자친구를 보내자마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금방 한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표정이 왜 그래? 내 남자친구 마음에 안 드는 점 있었어? 솔직하게 말해주면 남자친구랑 조율해보도록 할게. 그런 건 아니야. 인상 참 좋아 보이고 모난 곳 없이 잘한 것 같더라.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집안에서도 우리 집 사정을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걱정돼서 그래. 난 또 뭐라고. 우리가 못 사는 집도 아닌데 뭘 그런 걸 걱정해. 남자친구 집안에 정치하는 사람들 많은데도 나 되게 환영해주더라. 둘째 딸은 제가 경제력 때문에 걱정한다고 봤지만 차라리 그 문제였다면 일이 크게 가슴이 미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결혼을 앞두게 되었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요. 저와 남편은 그날 바로 둘째의 친모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주었죠. 최대한 둘째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히 말을 했습니다. 실은 내가 네 엄마가 아니라 이모야.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말해야지 하면서도 엄마가 이렇게 용기가 없었다. 우리 딸 상처받게 하려고 자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데 한솔이 너가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엄마가 너무 망설였어. 차라리 더 빨리 얘기했다면 둘째가 덜 충격이었을까요? 역시나 둘째는 저와 남편의 장황한 설명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나이 30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딸은 자기가 입양된 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연히 상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부모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모와 이모부라니 누가 그걸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감히 가늠조차 할 수가 없어서 저와 남편은 마냥 둘째의 대답만을 기다렸는데요. 장난치는 거야? 남자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해. 거짓말하는 거지? 겨우 내비친 둘째의 반응은 부정과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당장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도 몰라 계속 멍 때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왕 밝히게 된 거 숨기는 거 없이 모두 보여주기 위해 제 친언니 사진과 샛노랗게 물들어버린 옛날 언니의 초음파 사진, 그리고 산부인과 출산 기록까지 들고 와서 둘째에게 내밀었습니다. 둘째를 저희 부부 호적에 올린 확인서까지 모두 빠짐없이요. 한솔이 친엄마는 정말 훌륭한 산부인과 의사였어. 프랑스 가서 유학 생활도 했을 만큼 유능했거든. 우리 한솔이가 그렇게 대단한 엄마한테서 태어난 거야.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해. 그동안은 엄마가 너무 겁을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말해주는 이유가 뭔데? 나 엄마 아빠 딸 아니니까 그만 떠나라는 거야? 결혼까지만 부모님 노릇해줄 테니 나더러 세상에도 없는 친엄마한테 가라고? 아니야. 엄마가 너를 왜 보내? 우리가 너를 얼마나 온 마음 다해서 키웠는데. 넌 누가 뭘 해도 내 자식이야. 그건 엄마가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럼 왜 갑자기 이걸 말해줘? 차라리 끝까지 모르게 하지. 어쩔 수 없이 알게 될 때까지 모르고 살게 하지. 왜 이제 와서 알려줘? 나 무섭게 왜 이래? 혹시라도 결혼하고 난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남자 쪽에서 사기 결혼으로 걸고 넘어질까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 엄마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안하다 딸아. 유치원 때 이후로 한 번도 둘째가 겁에 질려 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얘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둘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없이 둘째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연차를 내고 둘째를 데리고서 친언니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그 안에는 우리 둘째와 똑 닮은 친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고 그 옆으로 둘째의 어릴 적 사진부터 교복 시절과 대학을 졸업한 사진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을 보고 싶어할 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마련해 둔 건데요. 옛날부터 유독 둘째 사진을 많이 찍어둔 이유가 다 언니에게 바치기 위해서였죠. 언니, 내가 한솔이한테 너무 늦게 말해서 이제야 데려왔어. 미안해. 우리 한솔이 너무 예쁘게 자라줬지? 누굴 닮았는지 손재주가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 언니가 직접 우리 한솔이 손도 잡아보고 해야 되는데 더 잘 키우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 너무 보고 싶다, 언니야. 제가 언니 앞에서 결국 눈물을 보였는데 그때까지도 둘째는 실감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사실을 안 지 이틀 만에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벅찼던 것 같아요. 저는 둘째에게 주려고 그간 차마 주인 손에 쥐어주지 못했던 돌반지를 건넸어요. 네 엄마가 너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체력이 한참 떨어졌을 텐데도 네 초음파 사진만 보면서 그렇게 힘내서 웃던 사람이었어. 반지도 너 돌되면 줄 거라고 태어나기도 전에 사놓은 건데 네 손에 한번 쥐어주지도 못하고 저렇게 외롭게 가버렸다. 둘째는 손에 쥔 그 반지 때문에 사실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둘째도 그 반지를 보고 결국 영문 모를 눈물을 흘리더군요. 친언니 유구람 앞에서 처음으로 남과 같은 친모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둘째의 모습을 보니 제가 언니의 자식을 이제야 데려온 것이 한없이 후회가 되지 뭡니까? 언니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더라고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고 또 딸에게도 진짜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늦추게 만든 것 같아 죄스럽기만 했네요. 납골당을 다녀온 이후 저와 남편은 둘째가 우리를 원망한다고 하더라도 다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느낀 배신 때문에 호적에서 빼달라고 울분을 토해도 둘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며칠 뒤 둘째가 저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내내 졸이고 있던 마음에 긴장이 탁 풀렸는데요. 둘째는 저와 남편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친자식도 아닌데 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줬다고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했죠. 제가 밝힌 모든 사실이 그동안 받은 사랑에 대해 반감을 일으킬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너를 버리니? 그런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내 품에 널 안은 순간부터 넌 내 자식이었어.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 엄마 아빠를 받아들여줘서 너무 고마워. 집에 돌아와서 둘째가 좋아하는 밥상을 차려주며 훨씬 더 애틋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첫째 또한 집안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서 직장에 반차를 내고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첫째는 둘째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거 진작 알고 있었거든요. 첫째 나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을 때 둘째를 호적에 올렸으니까 저희 부부는 첫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첫째는 바로 둘째를 찾았는데요. 둘째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너를 사촌으로 생각한 적 없어. 넌 처음부터 내 친동생이었고 앞으로도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너 딴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둘째는 첫째의 진심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래도 가족이었지만 우리는 한 번 더 가족의 정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둘째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느라 남자친구와의 만남도 미뤘는데요. 그러다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사정을 고백했다고 했고 그 뒤로 저희 딸과 상견례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가기 전까지도 혹시 예비 사돈 집안이 우리 둘째의 남다른 처지를 탐탁치 않아 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무용지물이었을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와 있는 사돈 식구들을 보고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놀랐지 뭡니까.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 한 명이 사돈 쪽 좌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보고 눈알이 동그랗게 커지더라고요. 저처럼 마찬가지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형부였습니다. 형부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설마 제 딸 남자친구 아빠는 사람이 형부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겠어요. 한솔이한테 형부 일은 절대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낯짝 보여주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 봐요? 우리 언니가 당신 때문에 무슨 꼴로 떠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초면에 결례가 심하네요. 아들아, 너는 이런 저급한 집안이랑 연을 맺겠다는 거냐? 나야말로 이런 결혼 허락 안 해요. 저와 남편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곧 얼굴이 붉어진 형부가 당황하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형부를 보자마자 친언니 얼굴이 그 앞을 스쳐가며 그동안 형부에게 품고 있던 반감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때깔 좋은 형부의 얼굴을 보니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고 싶어서 식탁 위에 보리차를 들고 형부 얼굴에 퍼부어 버렸죠. 놀란 형부의 몰골이 쫄딱 젖어버렸는데요. 그때 형부의 새 부인이 벌떡 일어나며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어머머, 이봐요. 제정신이에요? 초면에 뭐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풀 생각을 해야죠. 설명부터 해주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이 사람 입 아프게 설명해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형부, 우리 언니 그렇게 때려가면서 이혼하자고 협박하더니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요. 이번엔 정치계통 사람들이에요. 어쩜 그렇게 돈 있는 사람만 잘 찾아다닌대요? 형부는 여자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 재산 떼먹으니까 좋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네 언니 재산을 떼먹었다고 그래? 이혼해서 재산 분할한 게 왜 떼먹는 거야? 법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 형부를 우리 언니는 책임까지 느껴가면서 끝까지 쥐고 있었어요. 언니한테 애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겠죠. 당신이 돈 빼먹을 다른 여자 찾는 동안 우리 언니는 형부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출산하다가 세상을 떴어요. 뭐라고? 애가 있더니 그건 또 무슨 억측이야. 뭐가 어찌됐건 나는 모르는 사실이야. 이미 네 언니랑 이혼을 한 상태고 네 언니가 어떻게 됐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진작부터 형부라고 부르기 가짜났었는데 지금까지도 되바라진 인성으로 지내줘서 다행이네요. 내가 언젠가 만나게 되면 꼭 언니가 당한 거 손톱만큼이라도 갚아주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더 맞으세요. 이번에 저는 형부의 싸다구까지 날렸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형부를 패기 시작했죠.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부가 새로 꾸린다던 프랜차이즈 사업이 쫄딱 망해서 거짓골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심해져 우리 언니한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걸요. 제가 결혼하는 바람에 저한테 피해주기 싫던 언니는 거의 병원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쪽잠을 잤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입 밖으로 꺼냈더니 예비 사돈 쪽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형부는 비굴할 정도로 새 부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집안에 정치인들이 많다더니 알고 보니까 저 새 부인이 전 국회의원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형부와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새 부인 집안에서도 반대가 심했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형부가 너무 스펙도 없는데 이혼남이기까지 하니까 쪽팔렸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새 부인 마음을 존중해서 끝내 집안 어른들로부터 재혼을 승낙받은 건데
말년돼서 추잡한 현실이 드러난 셈이 되었네요. 형편없는 형부의 진실이 생각보다 더 밑바닥이란 게 세부인 집안 귀에 들어가면 형부 앞길 망하는 건 안 봐도 비디오인 꼴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전부인 사이에서 자식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폭언은 또 무슨 소리예요? 당신 전부인이랑 깔끔하게 합의 이혼한 거라면서요. 도대체 이게 다 뭔 난리예요? 없어. 자식 없는 거 맞아. 합의 이혼도 맞고. 이 사람이 전부인 동생인데 별뜻 없이 그냥 나한테 용심 부리는 거야. 내가 다 해결할게. 당신은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기서 그대로 다 밝히기엔 우리 한솔이한테 상처밖에 안 될 테니까 말은 삼갈게요. 사모님 집안 생각해서 제안하는 건데 이 남자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증거물 다 대줄 수 있거든요. 당장 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안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세게 나오자 형부가 당황해서는 제게 제정신이냐면서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는데요. 세부인은 형부의 말을 가로채며 제 말을 더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세부인도 나름대로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지 다음날 연락 달라고 하면서 제게 명함 하나 주고서 자리를 먼저 떠났습니다. 형부가 세부인 뒤를 급하게 쫓아갔지만 놓쳤는지 차였는지 금세 다시 돌아와서는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손찌검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정말 한 대 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언니가 저 더러운 손바닥에 참 많이도 고통을 받았겠죠. 제가 일으킨 파장은 둘째 딸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까지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딸 남자친구가 자기 애인과 서로 의분남매였다는 사실에 벙쪄 있더군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얼떨결에 친아빠를 보게 된 셈인 둘째 딸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둘째도 자기 엄마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건지 제 남편과 힘을 겨루고 있는 형부에게 가서 지갑으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더라고요. 형부가 당황해서 둘째를 보는데 형부 또한 둘째가 자기 친자인 걸 눈치껏 알아본 것 같았어요. 내 몸속에 아저씨 피가 섞여 있다는 게 진짜 저주스러워요. 엄마가 아저씨 얘기는 숨기길래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알게 된 게 다행이네요. 하마터면 아저씨 같은 인간의 며느리가 될 뻔했잖아요. 세아가 네가 어떻게... 이건 뭔가 잘못됐어. 너희들 나 하나 몰락시키자고 전부 다 짠 거 아니야? 어디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밀어붙여. 아저씨만 봐도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가 느껴지네요. 얼굴도 못 보고 보낸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제 기억에서 아저씨 얼굴을 싹 지워버려야겠어요. 앞으로 아저씨 인생에 웃는 날은 영영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신 보지 맙시다. 둘째는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한 채 저희를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상견례가 그렇게 파토난 것이 꼭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저는 둘째한테 사과했습니다. 그러니 둘째가 뜻밖의 사실 말해주더군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내 사정 다 말해줬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남자친구 반응이 좀 시원찮더라고. 차라리 잘 됐어. 나도 찝찝해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살짝 고민했거든. 딸 남자친구가 둘째한테 그럼 고아인 셈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다네요. 사람은 한마디 두마디 뱉는 게 결국 그 사람 인성이라고 아마 그 발언이 딸 남자친구의 본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누구나 좋은 사람인 척, 너그러운 척 연기하는 건 쉽잖아요. 저는 다음날 연락을 달라고 했던 형부의 세부인에게 고민하다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세부인은 집에 돌아온 형부와 한바탕 다툼을 벌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제게 증거물을 다 요구했어요. 저는 우편으로 형부에 관한 모든 사실과 언니가 형부 폭력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던 이력까지 보태어 붙였습니다. 며칠 뒤 세부인한테서 다시 연락받은 문자에서 결국 둘 사이가 끝내 동결났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는데요. 형부는 세부인 집안 어른들한테 저급한 취급당하며 찍소리도 못한 채 이혼을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빈털터리로 쫓겨난 형부가 우리한테 보복을 하려고 길을 쓰고 찾지 않을까 뒤늦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꼴을 다시 본 적은 없네요. 원래도 연락으로 알 길이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감히 제가 추측하자면 이젠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인생 펴기엔 너무 늙어버렸지 않나 싶어요. 때문에 분명 밑바닥 신세를 피하지 못하고 망가졌겠죠.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많은 걸 탐내다 보니 주머니가 감당 못하고 터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진작 밑바닥을 기었어야 할 처지인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젊음이라는 카드 한 장만으로 참 길게도 버텨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선 다신 제게 못하도록 생을 뜨게 만들고 싶단 생각도 했었지만 아마 우리 언니가 저를 그리 괴로움 속에 살게끔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남자에게 가장 힘이었던 능력 좋은 아내한테 버림받게 했으니 그걸로 반은 갚아줬다 생각하렵니다. 다신 보는 일 없길 바라나 혹시라도 또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남자가 밑바닥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을까 해요. 그 남자가 저에게 겁을 먹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기억하며 무너지길 바랄 뿐입니다. 세상이 좁다는 게 저한테도 해당되는 일인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언니가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언니가 저를 통해 형부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럴 거라 생각하고 저도 그 남자를 그렇게 망쳐놓았던 것도 있었네요. 평생을 남의 인생 망쳐보는 짓 같은 건 해볼 엄두도 못 내던 제가 반은 미쳐서 그 남자에게 보복했던 것 같은데요.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 순간이 참 두려운 상황이었던 거 있죠. 그래도 큰일을 해결해버렸다 보니까 저희 가족에겐 더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지방 생활을 하고 있지만 둘째는 결혼이 파토나는 바람에 여전히 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일부러 결혼을 망치려던 건 아니었지만 이대로 둘째와 함께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아가려 했는데 제 손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버렸다 보니 가끔씩은 참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감정은 상대가 원수건 말건 상관이 없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착한 제 남편이 곁에서 위로해주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네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제 감정이 화가 났다, 자책했다, 정신없이 날뛰었답니다. 이마저도 제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겠죠. 부디 언젠가 친언니와 함께하는 날이 다시 오게 된다면 언니한테 칭얼거리고 싶어요. 처한 현실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언니 생각 하나로 모든 걸 이겨냈었다고 말입니다. 아마 심성 고운 제 언니는 오히려 저더러 고생 많았다고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시간 내내 제 딴에는 참 길었던 사연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아서 중간중간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도 글을 마무리하게 되니 제 마음도 같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개운합니다. 이젠 저의 앞길에 이보다 더 큰 방지턱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나간 과거에 제 기억을 묶어두지 않고 행복할 미래만 바라보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길 기원할게요.